네,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곧이어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당분간 국내 증시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증시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 발언을 해서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지난 지금 종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회담이 의외로 국내 증시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세계적으로 뉴스를 발생하는 정도, 또 뉴스의 관심사, 이걸 온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네. 가장 핫한 빨간 온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4개국인데요. 한국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미국이랑 중국, 그다음에 한국의 남북한, 특히 남한이 네. 굉장히 온도가 아주 뜨겁다 그래요. 예. 사실 이렇게 온도가 뜨겁고 증시도 어제 뜻하지 않은 종전 얘기, 트럼프 그쵸. 대통령 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는 해외 외신들은 이러한 종전 트럼프 얘기, 특히 트럼프 얘기에 대해서 미개 언론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도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종전 얘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미일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 미일 간 정상회담의 장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서 지금 화제를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도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이번 주말에 미일 간 정상회담 내용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 주 초에 3대 이벤트 한국 증시 흐름을 좌우한다. 당분간 이런 얘기를 좀 주제로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핵화 문제 같은 작년에 두 차례 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 같은 경제 외적인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이 패스트 문제를 감안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 본인의 자랑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아베의 공색한 어떤 입지를 반영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통상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실 일본에 대해서 대폭적인 양보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향후에 남북 관련, 북미 관련 이런 정상회담에서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TPP야 미일 FTA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 관련해서 번태평양 경제협의체 관련해서 작년에 안 한다. 근데 올해는 사실 중국이 자유무역지를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재갈표하겠다. 그 얘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는 자 TPP 우리 관심 없다. 일본과 FTA를 체결해달라. 네.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것이 이제 말의 신뢰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게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스 같은 미국에서 여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런 데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통신 같은 경우는 그냥 팩트가 나오면 그대로 전해 주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한국 증시에서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 또 우리 국내 리서치 기관의 그때 리서치 센터장들이 곧바로 국가 신용 등급 해소에 도움된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사실 나오면서 코스피는 좀 올랐죠. 한 20포인트 이상 올랐죠. 네, 26포인트 그렇습니다. 올랐습니다. 네. 이무재 PD가. 코스닥은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에 대한 기대에서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폭에서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전 발언이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이 크길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용어가 나올 때는 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한국의 지위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이 지금 상태에서는 유엔의 그 국가 지위를 보면 6.25 사태로 인해서 휴전이 된 상태지 사실 종전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러면 정상회담 표현을 맞는 거냐 하는 이런 측면의 얘기를 저는 뭐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국제금융시장을 오랫동안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됐던 정도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표현이고 또 외국인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얘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개인들이 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게 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종전이냐 휴전이냐 이 여부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종전 가능성, 물론 사전 조율이 좀 폼페오라든가 김정은 간에 이렇게 사전 조율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겠죠.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다양하게 지금 해석하는 생각입니다.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오히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비핵화 문제를 볼 때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 더 주목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사전 조율적인 성격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성격 아니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그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 그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미국 네. 증시를. 예. 근데 미국 증시를 이렇게 지켜봐서 한국 증시의 그 좋은 분위기를 볼 때에는 역시 미국 증시도 그동안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미국의 생명 위험 관련돼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한반도 리스크에서 많이 좌우됐던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어제 같은 그 호재가 나왔을 때는 네. 이게 호재를 인식해야 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호재로 이렇게 국내 증시에 익혔다면 뉴욕 증시도 최소한 그동안 그 뉴욕 증시가 미 국민의 생명 가장 왜 그러냐면요. 미 국민들의 이번에 그 미국의 갤럽 조사도 우리 남북과 관련된 정책 당국자 이렇게 조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미 국민들의 미국의 갤럽이 조사한 그 미 국민들의 어떤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 그 조사 결과를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 국민들은 이게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느끼냐면 2017년 작년 2월 달이죠.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북한이다 하는 게 20%뿐이 안 돼. 정확히 19%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한 70%대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이 트럼프의 그 종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작년에 주력했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적자 문제가 오히려 확대됐다. 네. 궁색해 오거든요. 근데 11월 그 중간 선거 앞두고 표심을 잡을 때 미 국민의 생명 위협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미국이 더더구나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특히 강한 미국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를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를 유착했다 해서 오바마 지우기를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재를 하고 외교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이게 11월 중간 선거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량을 보여줄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 어제 그 종전 발언에서 액면 그대로 익혀지지 않는 모습이 오늘 그 뉴욕 증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언론들의 지금의 보도 태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좀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쉽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만 만약 정말로 한국 전쟁이 종전이 선언이 된다면 정말로 빅뉴스이지 않습니까? 빅뉴스죠. 이따라 빅뉴스인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우리도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올해 빅체인지가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 빅체인지가 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과정에 남북 관련돼서 빅체인지가 지금의 사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남북과 관련된 이런 분위기 가면은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사실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핵 문제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전통적으로 레버리지 하는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핵 문제가 정리되다 보니까 주변과 대등적인 관계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떤 쪽으로 나올까 하는 이 측면이 올해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뉴스였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평창 올림픽 때 뜻하지 않은 낭보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우리 특사단에 이어서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소식, 또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소식, 그거를 우리 특사단이 전해주는 이런 모습이 가서 예상치 않은 낭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정작 외국인들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한때 그 올해 들어서 2,600선이 넘어갔던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신중한 자세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지금 2,400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종전언급.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뉴스는 종전언급은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증시에서, 세계 그 질서에서 보면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가담,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반발, 이런 과정에서 세계 그 신냉전 시대가 이렇게 신냉전 시대가 도래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냉전 시대의 가장 상징적에 해당되는 남북 이렇게 문제 이렇게 휴전 상태, 네. 이런 문제가 종전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신냉전 시대의 어떻게 보면 멜팅 포인트, 융해점이 되면서 사실 많은 쪽의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큰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그렇겠죠. 이러한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은 되고, 개인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인 저 입장에서도 네.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 외국인들은 우리가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의 표현까지 한국은 6.25의 정전 상태인데 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잘 됐다 안 됐다는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돈을 투자할 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 국내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질문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벌써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돈을 다루는 입장, 그것도 돈을 다루는 이렇게 스텝에 해당되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사실 이렇게 너무 낙관적 기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고 한국 경제를 사랑하고 한국 증시를 산자하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철저하게 해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이런 시각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의 재테크라든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또 남북 문제를 풀어갈 때는 사실상 이러한 그 분위기에 이렇게 고조돼서 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제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사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니까 그런 것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 이건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객관적 시각만 전해드린다. 제 개인적 얘기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언급에 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네. 태도가 많이 변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외교에서 보는 때는 이런 중요한 태도가 있을 땐 즉각 반응을 안 합니다. 즉각 반응을 안 하고 시간이 가면서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관계를 생각해서 사실 그때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러한 관계라든가 이런데 또 결정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사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논평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는 평창올림픽 때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가장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평온한 입장을 취했었죠. 평온한 입장보다는 어제 거의 언급을 안 했죠. 네. 물론 양해대회라는 특수한 기간이 있긴 합니다는. 근데 양해대회를 통해서 중국이 적극적 입장을 변했죠. 왜냐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포석이 많은 상태에서 어쩌거나 스트롱맨에서 트럼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과의 주도권 입장에서 사실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시, 그리고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남북 문제 이런 문제 북한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보여야 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다. 6.25 사태 때 굉장히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전복당했을 때, 전복당할 위험에 됐을 때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 도와주는 관계를 해서 지금과 같은 그래 한반도의 분단 사태, 그래서 맞습니다.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그렇죠. 존재를 마련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의 특사에 의해서 합의된 이후에 김정은에게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좀 비밀리에 북중 정상회담이 또 열린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차피 뭐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비핵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상당히 힘들 거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국제사회.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 변화, 기득권이 간 상태, 더더구나 러시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의 소위 사리마스 방식에 의해서 하는 안건이 될 때마다 자 이렇게 후원을 강조하는, 이렇게 지원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상태에서 그 키가 중국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순서상으로 보면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그 토론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토론된 내용을 갖고 지난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그 방문하기로 지금 확정이 된 그렇죠.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사전도 조율이 중국과 하겠습니다는 그 북미 정상회담의 사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 방문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실행 가능성, 이게 합의됐다고 해서 합의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뭐냐, 이행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행하는 문제. 항상 뭐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됐다 하도 이행하는 데 상당히 흐트러졌기 때문에 네. 이행하는 문제는 또 합의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에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고 이 이행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언급에 대해서는 시간상 반응을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최근에 신용평가사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논평을 안 하죠. 네. 전혀 논평을 안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네. 리서치 센터장들 일부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종전 얘기가 들리자마자 국가 신용등급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그쪽 분야의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다 해서 증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3대 평가기관의 개인적 네트워크가 제가 오랫동안 국제금융 시장 하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가 강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제일이다 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뉴욕 증시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끌었던 남북과 관련된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기대감이 높고 또 한국이라든가 한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데도 불구하고 투자의 그 가이드라인에 큰 이렇게 터닝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평을 내놓지 않냐면요. 맞습니다. 내놓지 않냐면요. 그만큼 돈을 다루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신중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그 자체를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그 데일리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네. 이런 그 연구원들이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그분도 다 훌륭하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상 누구보다도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 3대 평가기관들의 지금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3대 평가들이 사실 지금에 쓰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시겠으나 2008년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자 3대 평가기관들은 투자자들한테 리스크를 사전에 이렇게 예고해서 그렇죠. 그거에 수수료에 의해서 먹고 사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이라든가 투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브프라임을 이렇게 예견하지 못하고 독과점에 의해서 독과점에 취해서 이런 리스크를 본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3대 평가기관에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구조조정해서 변신을 됐었거든요. 변신하는 모습이 대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독과점 지위 방지하고 투명성 책임성 강조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 공시 확대되고 독립성 확보하고 이런 문제인데요. 한번 이겨낼 거 한 번 신뢰가 떨어지면요. 네. 어떠냐면 10년이 걸리거든요. 10년, 지금 10년이 걸리더라도 3대 평가기의 종전에 위기 이전에 신뢰를 못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자, 종전 얘기 나왔는데 우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리서치 센터장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3대 평가기관들의 이렇게 모습 보면 상향 조정권급보다 하향 조정권가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등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아마 4월 정례평가의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하고 여기에 싱크테크 효과는 각 증권사 이렇게 보니 뚜렷한 증거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장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지금 시청자분이 올해도 대세 상승 얘기지만 남도 지켜봐야겠습니다는 사실상 주가가 오히려 작년 말 수준 비해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이런 모습. 지금 작년 말 수준 돼서 우리 EPD 한 52주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52주. 우리 다우존스 지수가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52주 한 달간의 1년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네,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죠? 작년 말 수준에 비해서 지금 크게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상태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그동안 예측했던 것이 자꾸 이게 틀리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신뢰가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시청자분한테 그렇게 많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는 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어려우면 항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떨어졌던 신뢰는 이렇게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투자자의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낙관론에 심취해서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고 네.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접근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싱크텍의 본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이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리서치 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입니다는 사실 이렇게 리서치라는 것은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 지표가 종전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국가신용등급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는 이렇게 그렇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분석은 얘기하지 않고 네. 정확한 분석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오늘 뉴욕 증시 우림과 함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네. 훌륭하시지만 그런 게 한번 외국의 태도와 국내 태도와는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 언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도움된다 하는 예. 측면에서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펀더멘탈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말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펀더멘탈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런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이 그 지정학적 위험을 사실 펀더멘탈에 평가할 때 얼마큼 비중을 높이가 갖고 있느냐 하는 이거를 지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막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눈에 익힐 겁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 증시라든가 외국인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3대 평가기관들이 한 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그 다음에 신용등급 이런 얘기가 할 때는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험에선 거시경제, 이건 대략 매크로 지표. 지금 요새 매크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그죠? 그렇군요. 여론조사인가요? 그 뭐죠? 드리킹 사건 네. 이렇게 해서 매크로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좋은 건데요. 이상한 또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러네요. 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크로 얘기가 하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매크로 경제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산업위험, 재무위험,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이렇게 하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 지금 것처럼 종전 얘기, 남북관계 얘기는 이 얘기에는 신용등급 개선 이런 얘기가 쉽게 얘기 나올 수가 있었다. 그만큼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높았었다 평가할 때. 네.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위험 비중을 대폭 낮춰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가이드라인 때 이렇게 보면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서 그 나라 매크로 지표라든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재무 위협이라든가 산업 위험 이런 거에 개선되는 정도가 확실히 나올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내지는 국가 신용 등급 이런 문제에 이렇게 코멘트가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직까지 이제 사전 준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콜로지 이펙트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개선 이런 쪽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이렇게 너무 성급한 이렇게 판단이지 않냐 하는 이런 그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떤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그동안 한국의 적정 퍼에 비해서 지금 9배다. 신흥국의 13배보다 낫다. 그 다음에 그 선진국의 20배보다 낫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퍼의 매력은 우리가 보면 이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2016년 8월 달 이때 최순실계 대내적으로 최순실계 이때 터지고 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을 때거든요. 신용등급 올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때 S&P가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것은 한국의 디폴트 위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가가 1900이었는데요. 사실 저퍼 하려면 그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증시를 좀 어렵게 보다가 이게 주가가 막 쭉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작년 그 7월 달에 주가가 2450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대상승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는 한때 우리 주가가 2500, 2600 할 때 자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이렇게 주가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경제 성장을 볼 땐 너무 이게 주가가 2,600이 높은 수치 아니냐 하는 이렇게 제가 정부 대행 보면서 강의해 보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2,600 가더라도 자 경기 봐라. 그다음에 실적 봐라. 중소기업 어렵고 지방 경기 어려운데 최강 경기 어려운데 왜 그랬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저퍼의 매력 퍼가 9배입니다. 신흥국의 13배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 일반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동안 20%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투자했던 사람이 돈 벌면 뭐냐 배 아프시고 네. 그다음에 뭐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리서치 기관이든가 전문가들이 아직도 퍼가 낮지 않느냐 9배뿐이 낮지 않느냐 하는 상태다 보니까 배 아픈 심리에 맞춰서 저퍼의 매력 이것 때문에 뭐냐 신용 끌어올려서 2600대 사실 증권사 신용이 많이 나갔던 상태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퍼의 매력은 저가 매력 아닙니까? 그쵸. 저가 매력일 때 2600보다 2016년 8월 달에 그때 1900일 때 그때 저가 매력을 들이대면 그때는 뭐냐? 그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돈을 20% 올라가는 게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객관적 지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게 뭐냐 내가 돈 벌 때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간에 이거는 굉장히 돈 벌 때 생각하면 이겨내고도 새벽 2시나 3시부터 나와가지고 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 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아마 이런 그 종전 문제 관련해서 아마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국인의 태도, 외국의 외신의 태도, 이런 특히 당사국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얘기했던 미국의 입장 태도, 미국 증시 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게 잘 됐다 안 됐다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돈을 다는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점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네.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증권사, 금융사의 역할 아닌가. 왜 그렇게 수수료 많이 주고 그럽니까?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언급이나 뭐 북미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신용등급의 네. 상향 조정 가능성은 우리는 높죠. 예. 사실 높습니다. 네. 이게 뭐 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올 4월 정례평가 이때는 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1월 정례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화 유동성이 굉장히 풍족해진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사실 외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뜻하지 않게 올해 4월 달에 국가신용등급 이렇게 올렸다. 정례평가가 4월, 11월이거든요. 올렸다 하면 어떻게 인과관계를 하냐면 아유, 남북정상회담,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신용등급 올렸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얘기거든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나올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남북정상회담도 지금 시작도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인과관계는 중요해야 된다. 자, 그리고 3대 평가인데 정례 평가할 때 평가 자료, 객관적 자료는 대체로 3월, 늦어도 3월 정도에 반영되는 모습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뭐냐 인과관계가 되지 않고 딱 해서 4월 달에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올렸다 이렇게 하면 남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짚어보면 잘못됐다. 이 평가 자료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 했을 때 사실상 이런 남북 관련된 국가신용등급이 나왔을 때 그게 보는 자는 올해 11월 달 가서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우리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정조정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인과관계를 그때게 짚을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북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우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또 지금 신용등급은 굉장히 높은 단계이죠. 우리가 보면 중국보다도 한 단계 높은 단계고 이웃 일본보다 2단계 높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단계냐. 중국보다 주도권도 이렇게 약화돼 있고 일본보다도 선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 상황이 썩 좋냐 하면 그렇지 않다. 국가 신용등급이 뭐를 보느냐 이걸 그 뭐를 보느냐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충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폴트 리스크니까 자 우리 외환보유를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선과 2선 해서 합쳐서 우리 외환보유가 지금 1선 자금이 4천억 달러가 육박합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원달러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는 2선 자금이 지금 사실 그 캐나다와 상시협정 체결된 걸 빼다 하더라도 이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빼더라도 지금 한 1,300억 달러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외환보유가 5,100억, 5,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요 3대 평가사들이 한계돼서 적정 외환보유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3,600, 3,700달러 정도.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3,600달러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든 신용등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세계 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세계 3대 평가계인데 우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등급상으로 보면 3번째 등급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중국보다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일본보다 앞서 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기관들 어제 종전이 나오니까 국가신용등급 바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할 때는 외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얼마큼 도움되겠느냐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재정도 건전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국가의 재정은 양출 재배 원칙이다. 자, 예산안이 설정되고 이게 수입은 양출 재배 원칙이고 민간사에서는 양익 재출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재정은 일반적으로 흑자가 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건전하면요. 민간과 것처럼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네. 뭐 재정이 흑자가 나면 시청자 여러분 세수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세수를 국민의 조세를 걷으면요. 반드시 조세 국민 환원의 법칙에 의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되돌려져야 되는데요. 네. 국민에게 되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흑자의 의미를 이렇게 재정에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자다. 근데 적자는 관리 가능한 선이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적자가 국가 채무로 잡히는데요. 지금 70%거든요. 한국은 70%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재정 건전도는 지금 40% 정도 국가 채무 비율의 40%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기를 재정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일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 표현은 퍼주기 이런 하는데 그런 문제만 없다면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쟁적인 주가 이렇게 재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보다도 우리가 신용등급이 높은 상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제 방송을 보면서 네. 왜 낙관적 기류를 이렇게 참으를 끼얹느냐 하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네. 들뜨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차분해서
우리가 모처럼 다가왔던 호기를 굉장히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호기를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것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국하는 각도는 다양한 각도로 있습니다는 정말로 사실상 우리 경제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국민의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역량을 인식해서 사실상 왜 지금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온도차가 센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과 일본이 패싱 문제가 되겠죠. 패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각도에서 자 그동안 이렇게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갔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았냐 하는데요. 지금 북중 정상회담 가죠. 네.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다시 또 갔죠. 예상치 못하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과 정상회담 열리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북한 간에 또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열리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 끼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육자 상태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네. 어제 모 방송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올해 우리나라 내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거쳐가야 될 위험은 굉장히 거쳐가야 될 과제는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과제들이 비핵화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적이 많이 한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고 저도 한국 사람이 하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이렇게 그때 나왔다 말 한마디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종전 얘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 트럼프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이렇게 종전 문제에 대해서 자 아베 총리가 그날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 찡그리는 이런 표정이 그랬겠어요.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보셨죠 반응? 네. 이런 반응을 볼 때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미 국민들이 표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문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이런 차원의 얘기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도 만만치 않다 이게 보여요. 저는 확인을 네. 못하겠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게 국제사회의 이렇게 평가거든요. 이러한 과제들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과제를 좀 인식을 해서 차분하게 사전에 철저하게 국민과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모처럼 다가왔던 기회가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한국 정치를 이어고 우리 시청자분을 이어고 우리 정치 투자자를 이어는 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이 우리나라의 정책 당점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입장에서 해외 기관의 네트워크라든가 해외 메신들 이런 거 반영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린다. 개인적 견해는 이렇게 가능한 제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조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